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3대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연금, 노동, 교육 개혁 얘기하고 네. 있는데 먼저 한 가지씩 뭐 제가 좀 의원님, 저 부의장님께 좀 여쭤보면 일단 노동 개혁은 좀 어떻게 보세요? 노동개혁은 지난 화물연대 때부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렇죠. 굉장히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죠. 그죠, 그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조합비, 정부에서 돈을 지원하는 노조는 당연히 재정을 공개해야 그렇죠,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그게 공개가 안 됐던 거. 예, 그렇죠. 그 대목들을 지금 지적을 했잖아요. 저는 일단 접근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원칙 있게 접근한다. 노동 부분. 그래서 아주 이제 중요한 것들은 노동법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법을 그렇죠, 개정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사항이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원칙 있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그게 바른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3대 개혁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 중에 교육 개혁은 좀 어떻게 보세요? 교육 개혁은 그야말로 전 국민이 관계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대단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큰 부분에서는 저는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경쟁을 나쁜 것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와 함께. 그러나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고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께서 일단은 대학 업무를 각 지자체로 지자체에다, 내려놓는다 예. 했는데 우선 그 접근 방향은 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도 해야 될 것만 국가에서 최소화시키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풀어놓는 게 좋은데 저는 그 방법이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각 교육 기관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 그래서 이런 대목들은 풀어가는 것이 결국은 우선은 지금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연금 개혁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네. 사실 개인적으로 이 3대 개혁 중에 교육하고 연금 개혁을 제가 강력하게 네,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연금 개혁이 지금 매우 그 국가 기재위원회 하셔서 아시면 국가 예산으로 연금을 계속 공무원 연금이니 뭐 군인 연금이니 교직원 연금이니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이것도 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 때 개혁을 좀 하다가 좀 못했어요. 못했죠. 예. 네. 이 연금 개혁하면 사실은 지금 뭐 표를 잃는다고 해서 사실은 네, 정치하시는 분들 잘 못하고 계신데 네. 연금 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연금이 왜 문제냐면은 적게 내고 많이 받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반드시 이건 고갈이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젊은 세대들 그런 굉장히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구조인데 이건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국민들에게 이제 인기가 없는 거고 손해를 보니까 정치적으로 그렇죠. 손해를 보니까 다들 안 하고 미루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거는 반드시 손을 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올 가을까지 국민연금 초안을 만들겠다라는 건 그건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이 국민들을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돈 내는 것이 지금의 이 어려움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돈은 조금 더 내고 받는 건 조금 더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람들마다 아주 돈에 관계된 예민한 문제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설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이 연금 개혁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이제 연금 문제 때문에 이번에 어제 오늘 기사들을 보면 연금이 연 1,200만 원 되면 뭐가 올라가게 되냐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들 반응들 하시는 네.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연금 개혁도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연금 개혁 때문에 65세 정년을 늘리는 데 한 10년 걸렸어요. 토론하는데. 네. 그리고 또 역시 부의장님 말씀대로 국민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하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실제 내용들을 투명하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 맞습니다. 투명하게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게 솔직한 담론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 말투에 보면 팍팍하다. 전라도 사투리를 좀 쓰십니다. 보수 쪽에 계신 분들 중에 몇 안 되는 호남 분이시고 또 민주화 운동도 하시고 80년대 그 서울대 학생회장 하시면서 하셨고 그 당시에 무슨 어떻게 됐다 해서 진보 쪽 계신 분들하고 논쟁도 좀 많이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저 그거 보면서 다들 정치 노선이 틀리다가 왜들 저러지? 이런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다들 왜들 저러지 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 그러니까 그쪽 분들도 이야기 말씀 드려야 되겠지만 일단 부의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진영으로 확 갈라져 있지 않았었죠.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조금씩 되고 2000년 들어오면서부터 그게 노골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던 것들이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그게 이제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 국회에서도 굉장히 그런 의견 대립이랄지 서로 교류하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아하. 여야 의원들 간에도.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고쳐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 사회가 지금 진영으로 되는데 우리나라에 결국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등장하면서 사회가 점차적으로 지금 양분되기 시작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국민이 지금 단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갈라져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은 국민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 이제 이런 점들을 위해서 어쨌든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죠. 참고 통합하고 설득하고 설득을 통해서 통합해 나가고 이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제가 보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님인가요? 예. 저 이해찬 전 대표님하고도 그렇고 유시민 그 전 장관님하고도 논쟁이 한번 있으셨잖아요, 몇 년 전에. 예. 유시민 장관님하고는 지금 연배가 비슷하시지 않으신가요? 제가 대학 1년 선배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근데 왜 그때 논쟁하신 거예요? 이게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하고 지금 연결이 됩니다. 아, 그 민주화 막 우리 예, 김대중 내란음모 서울의 사건. 봄. 그렇죠. 서울의 봄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제가 당시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고요. 예. 그래서 서울의 봄 때 이제 진두지휘를 하고 그리고 또 유시민 씨도 그때 제 1년 밑에였지만은 서울대에서 중요 직책을 맡아서 그렇게 같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1980년 5월 15일 날 서울역에서 모였을 때 학생들이 이제 데모를 앞으로 계속해서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서울역에서 시위를 할 거냐 철수할 거냐를 가지고 결론을 내렸는데 각 대학교 학생회장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 결과 시간이 밤이 되고 공수부대가 효창운동장에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밤이 되면은 피해가 어떤 식으로 커질지 모른다. 그래서 일단 철수하자 서울역에서 그렇게 했고, 그때 유시민도 찬성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나는 그때 서울역 시위 때 진군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 웃기지 마라.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너 그랬지 않냐라고 이제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80년에 자기는 당당했었노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상 유시민 씨의 검찰 측 진술서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참고인 진술서로 채택이 돼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사정을 알고 있는데도 본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했던 거죠. 그때 그래서 그런 논쟁이 있었군요. 이것도 나중에 저희도 기회가 되면 유시민 그 전 장관이 한번 모셔서 예. 이야기 좀 들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니까. 근데 저도 기억이 나요. 80년 봄에 지금 말씀하신 것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거네요. 그 서울역에서 야간에 그 공수부대가 만약에 진입하게 되면 학생들이 위험 사태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려해서 그래서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그렇죠. 얘기가 됐다는. 그래서 이제 철수를 결정했는데 그리고 본인도 당시에는 찬성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뒤집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아까 이해찬 씨 관계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해찬 씨도 이게 96년에 제가 정치권에 들어갔는데 98년도에 이해찬 씨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 심재철이가 나보다 먼저 잡혀서 모든 것을 진술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고문을 받았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이해찬 씨가 먼저 잡히고 제가 그보다 더 늦게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뒤집어 놔가지고 심재철이 허위자 백해서 내가 고문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해니까 아니지 않소, 그 날짜가 이렇게 틀리지 않소,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 좀 아이러니하네요. 예, 아이러니한 생각 들어가고, 사실 저 이 말씀 들으면서 좀 어떤 화가 나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고에 제가 좀 추가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대학을 안 가고 그때 취업을 했어요. 저는 취업을 해서 뭐
제 친구들은 대학 간 친구들은 뭐 민주화 운동 했던 친구들도 있고 지금 뭐 저기 정의당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막 그렇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 대학 안 가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경제 기여한 사람들 민주화 운동에 기여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아, 물론이죠. 네. 뭐 당시에 뭐 학생들만이 세상을 뭐 이끌어갔던 게 전혀 아니죠. 그죠. 학생들이 그때 이제 나섰던 것은 정치권은 당시에 분열돼 있었고 그렇죠. 시민단체, 노동운동 뭐 전혀 뭐 미미했었고 그때는 그랬죠.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학생운동이 전면에 나섰던 건데 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만이 모든 것을 다 중심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함께 같이 해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함께 힘을 합쳐져서 나갔던 것이 거대한 흐름이 됐던 것이지 그런 점에서 과연 학생들만이 이런 것들을 했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뭐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온 국민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셨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하고 있거든요. 예, 다 같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있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그 우리 소위 말하는 386, 586 운동권들이 자기들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도 사실 그런 점은 사실 저는 그 대학을 안 가고 직장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들이 많이 왜곡이 됐죠. 국민이라는 물이 없는데 어떻게 물고기가 움직입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나만 잘났다라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아하. 우리 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잠시 쉬었다 가야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